이제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3부까지 마쳤는데 이제 에델만의 본격적인 이론을 3부 전반적인 챕터들을 통해서 다 마무리를 했고, TNGS가 무엇인지, 신경 다윈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채성 선택이 되고, 어떻게 신경계가 어떻게 발생을 통해서 선택이 되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선택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억이 쌓이고, 기억을 바탕으로 그 기반으로 지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억이 다르면 지각이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기억을 쌓아온 역사느냐, 역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지각이 어떻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TNGS, 에델만의 전매특허 이론 TNGS 신경다인주의 이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의미가 어떻게 물질밖에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서서히 솟아올라서 우리의 가치, 의미, 규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솟아올랐는지, 그것들을 신경다인주의를 통해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부까지 나온 정립된 본격적인 에델만의 신경다인주의 TNGS 이론을 바탕으로 4부에서는 나름대로 나름대로 응용을 해보려는 그런 장이에요, 4부는. 근데 오늘 할 주제는 막 적용을 한 그런 주제는 아니고, 약간의 큰 틀, 종합을 제시하려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주에는 정신병, 정신장애, 디스오더, 거기에 대해서 주로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좀 철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론을,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책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난 염려의 신화인데, 이거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죠. 간만에 거의 처음으로 철학 전공의 사람이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거의 처음으로 철학자다운 철학자의 이름이 등장했죠. 뭐 데니또 철학자지만 되게 과학주의적인, 그런 과학자 같은 그런 느낌의 철학자라면, 이건 정말 철학자적인 철학자인데, 이 염려의 신화가 뭐냐면, 왜 우리가 염려를 하는 존재가 됐느냐에 대한 나름 재미난 신화예요. 이게 뭐냐면, 염려가 그리스어로 쿠라인가 봐요. 뭐 쿠라가 강을 건너갈 때 그녀는 점토를 발견했다. 생각에 잠겨 그녀는 인간의 인간의 성향, 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기원에 대한 신화인데, 생각에 잠겨 그녀는 한 덩어리를 떼내어 빚기 시작했다. 빚어낸 것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피터가 다가왔다. 제우스죠. 그리스 신화로 치면. 염려는 빚어낸 점토 덩어리에 혼을 불어넣어 달라고 유피테르에게 간청했다. 그래, 유피테르는 그래, 네 그러지, 점토 덩어리에 혼을 불어넣어 주지. 그래서 쾌히 승낙했어요. 염려가 자신이 빚은 형상에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하자 유피테르가 이를 금하며 자기의 이름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염려가 내가 발견한 점토고 내가 빚어낸 건데 내 이름 붙여야지 라고 하니까, 유피테르가 아니야, 내 이름 붙일 거야, 유피테르라는 이름 붙일 거야 라고 하니까 계속 싸운 거죠. 근데 그렇게 또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이름을 가지고 염려와 유피테르가 다투고 있을 때 텔루스도 나서서, 이 대지의 신이죠. 대지의 신이 나서서 그 형상에는 내 몸 일부가 제공되었으니, 점토니까, 흙이니까 자신의 이름이 붙여야 한다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셋이서 다투게 된 거죠. 대지의 신까지 또 덧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투던 이들은 사투르누스를 판관으로 모셨다. 이 세터데이 할 때 기원이 사투르누스죠. 그 토성
사투르누스 시간의 신이죠. 판관으로 모셨다. 사투르누스는 다음과 같이 얼핏 보기에 정당한 결정을 내려주었다. 시간의 신이 이 결정을 내려줬다는 것도 참 묘한데, 그대 유피테르, 그대는 혼을 주었으니 그가 죽을 때 혼을 받고, 그대 텔루스는 육체를 선물했으니 육체를 받아가라. 하지만 염려는 이 존재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염려는 그것을 그대의 것으로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염려가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니 인간은 염려의 것이에요. 그러나 이름 때문에 싸움이 생긴 바 특정한 존재, 특정한 신에게 새 신들 중에서 하나를 따서 이름을 붙이기보다 그것을 흙으로 만들었으니, 후무스가 흙이죠. 흙으로 만들었으니 호모라 부를지니라. 인간, 지금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할 때 호모죠. 호모라 부를지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죽었을 땐 이제 혼이 저기 하늘나라로 가고, 뭐 그리고 육체는 아래로 가고. 네, 그렇죠. 인간의 염려가 지배한 이유가 신화적인 설명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하이데거가 참 재미난 신화를 가져다가 썼는데, 항상 이렇게 불안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고차 의식이 없는 1차 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들은 불안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우울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치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불안이라는 게 축복이자 저주이기도 한 이런 거죠. 염려라는 게. 또 시간의 신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도 참 묘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벗어나서 절대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도 없고, 시간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가 죽을 때 혼이 위로 뭐 유피테르한테 가고, 육체는 저기 텔루스한테 대지의 신 쪽으로 가고, 현생을 살아갈 때 항상 염려를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뭐 이게 약간 혼백이랑 비슷하죠. 동양의 혼은 위로 가고 백은 아래로 가고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데, 호모사피엔스 할 때 그 어원도 여기서 나온 거이기도 하고, 아무튼 재미난 신화에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재미나서라기보다도 인간의 본질과 특성, 심리적 본질과 특성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좋은 신화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하이데거도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다, 인간의 본질, 기획투사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단순히 현재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금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대신에 불안과 염려를 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기획투사라고 용어를 붙이는데, 거기에 대해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목적을 가진, 맞아, 예측 능력이 만들어낸 그런 고차원적인 목적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감,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심지어 죽은 뒤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상상하고, 이것저것 가상적인 세계도 다 만들어내고, 혹시 뭐 저 천국에는 뭐 어떤 뭐 구천을 떠돌고, 한국 뭐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염려를 하면서, 평생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거나 제가 갔었던 명상센터라거나 그런 데서도 항상 지금 여기 here and now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죠. 네, 아무튼 다시 좀 넘어가면은 염려의 신화가,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염려를, 이건 신화적 설명이고, 이런 염려를 본질로 갖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라는 이야기를 하자면 TNGS의 세 가지 기본 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까도 항상 이거 계속 반복해서 복습해서 말을 하는 거지만 중요하니까 발생 선택을 통해서 시냅스 세포들이 분열되고 어떤 세포는 소멸되고 어떤 세포는 생존하고 이러면서 시냅스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만들어지고 최초의 시냅스들이 형성되고 그리고 2차적 레파토리로 계속 학습 과정을 거쳐가면서 시냅스 개체군들이 천해건 천해지고 연결이 강해질 거는 강해지고 다 아는 뭐 신경가소성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제입력 지도화가 끊임없이 뇌와 뇌 사이에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감각 통합, 지각 통합, 생각이 통합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냥 1차 의식 세계에서 이런 브로카 앤 베르니케 영역이 추가되면서 언어적인 개념, 그러니까 과거, 현재, 언어라는 게 순서가 있기 마련이죠. 오더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순서를 가진 개념들, 시간의 흐름과 순서를 가진 개념들을 아주 뚜렷하게 획득함으로써 개념의 폭발적인 팽창을 얻게 됩니다. 적어도 인간들은 곧 1차 의식을 넘어선 higher order, 고차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개념들의 폭발적인 언어와 그 언어를 기반으로 많은 기억들을 쌓고 많은 기억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뭐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인간 개체들의 결속을 도모할 수 있고 그 결속을 도모하면서 작은 소규모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부족사회, 원시 부족사회, 뭐 작은 폴리스, 그리스로 치면 폴리스를 넘어서 커다란 국가 혹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지구촌 사회까지도 가게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개념들의 팽창을 일어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번식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개체수의 확장이 일어나게 됐죠. 어마어마한 유전자가 사람한테 투자한 이 유전자들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어마어마한 결실을 이루게 됐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이게 적응도가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들의 팽창, 언어를 통한 고차의식이 적어도 유전적인 적응에 굉장히 DNA가 엄청나게 번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이게 행복에 대해서 기여를 했느냐 많으냐, 유전자의 확장과 인간의 행복은 연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행복을 바라면서 크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떻게든지 유전자만 번성하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조현병이든 양극성 장애 환자들도 일종의 적응이기 때문에 그게 유전적 소인이 꽤 유의미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거나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를 보면 아인슈타인이 정말 조현병과 천재의 한 끗 차이죠. 왜냐면 아인슈타인 사촌이라거나 그 가족들 계열을 보면 조현병이라거나 정신병 이신 분들이 좀 많았죠. 아인슈타인도 조현병까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도파민 분비가 어마어마하게 분비되었고 이 안에 저 사람 만나면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진 못했고 아인슈타인이 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많은 개념들이 이렇게 정말로 훌륭한 개념들과 훌륭한 이론 체계들이 산출되긴 했지만 아인슈타인의 인간관계라거나 그런 삶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리고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도파민 과다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인간관계가 있었죠. 그의 사촌들이라거나 그의 가족들도 약간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근데 좋지 않으면 이게 자연 선택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적응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처럼 일종의 도파민 분비, 과다 분비가 성적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접근을 하게 되는, 섹슈얼하게 접근해서 유전자를 많이 번성하게 되는 효과도 있겠고, 많은 아이디어를 낳거나 개념들을 낳음으로써 매력 있게 보이는 그런 요소들도 작용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양극성 장애, 조울증 환자들도, 소위 말해서 옛날엔 조울증으로 이름 붙였던 조울증 환자들도 굉장히 성적으로 공격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들도 천재적인 면도 조현병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도 예술적인 소양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적당히 많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유전자 번성에 유리한 거는 굉장히 성적으로 대시를 좀 많이 하는 성향이 좀 있다는 거죠. 네, 조울증이라거나. 그래서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적응에 대해서 굉장히 유효한데, 행복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실 행복할 확률이 좀 적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케이스죠. 유전적으로는 적응도가 높지만 유전자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농업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구가 많이 번성을 됐지만 그렇게 정착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존하려 했던, 많은 사람을 번성하려 했던 게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니까, 유전자가 그렇게 성견지명을 가지고 한 건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당시 농업 정착을 한 사람들은 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죠. 하버에 비료가 개발되거나 뭐 여러 관계업이라거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기 전에는 농업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죠. 아무튼 조금 서론이 길었지만, 아무튼 이 개념들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느냐 마느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울함을 생각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인간 존재의 저주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갖게 되었지만, 유전자가 번성하게 되는 일종의, 그것도 저주인 것 같은데, 일종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케이스죠. 네, 아무튼 이걸 통해서 염려의 신화를 우리 현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내부 세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외부 세계, 이거를 신체 예산, 여기 외부에 대한 지각적 범주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존과 번식에 따른 그런 자연 선택이 일어나게 되면서 가치라는 게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내가 가졌던 기억과 그 기억을 바탕으로 지각을 하기 때문에 좋고 싫음이 우리의 지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의미가 배제된, 감정이 배제된 지각, 의미가 배제된 지각, 그런 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의미와 가치가 자연스럽게 물든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다 각자만의, 자기만의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그런 거죠. 예, 이 셀프, 물론 이 셀프하고 논셀프하고 좀 이렇게 편의상 구분하긴 했지만, 다 내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범주화를 했다면 그것이 뭐 신체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엄격하게 그렇게 구분이, 그러니까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가 그렇게 엄격하게 벽이 쳐져 있진 않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유연하게 이렇게 변경선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구조죠. 아무튼 이걸 통해서 염려의 신화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된 거고, 이게 3부의 큰 골자였어요. 3부 전체의 이야기를 하자면, 네, HR식만 있었던 그런 동물의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한테는, 그 동물들한테는 그 세계를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걔네들 움직임 다 보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 순간 현재를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지, 우리는 동영상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걔네들도 동영상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임, 모션 다 보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발달된 개념들로 동영상,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나온 그 다이어그램인데, 언제나 우리는 1차 의식이든 고차 의식이든 누구나 척추동물에 대해서는 다, 무척추동물들에 대해서도 곤충 중에 몇몇 곤충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의 동물들도 언제나 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측을 하면서 살아가고, 내부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세계, 내 지금 신체 해산이 얼마나 돼 있는지 적절하게 예측을 하고, 그리고 외부 세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측을 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대처를 해야지, 일종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될 거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지금 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느 정도 기억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러면서 현실과 비교를 하고 이거 틀렸네? 아니면 맞아,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해야지 라고 하면서, 틀렸으면 오류를 해소하고 즉각적으로 해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틀렸다고 해서 오류를 바로 해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20년, 30년, 더 넓게는 60년, 70년, 80년 동안 쭉 그렇게 살았던 사고 방식이 단지 오류 하나 발견되었다고 해서 바뀐다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모델이었는데 그걸 바꾼다는 게 큰 모험이죠. 뭐 보수적이고 말고를 떠나서 좀 큰 손해일 수 있죠. 그거 하나, 발레 하나 발견했다고 바꿔? 좀 손해죠. 뇌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물론 진짜로 이렇게 휙휙 바뀐다는 게 또 정신병적인 거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휙휙 바뀐다면, 뭔가 발레처럼 보여지는 사례가 발견됐을 때 갑자기 휙휙 바뀐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조현병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이 상황에서는 이러고 저 상황에서 갑자기 내 생각이 바뀌고, 갑자기 말이 바뀌고, 이때 말이 바뀌고, 저때 말이 바뀌고, 갑자기 환청이 들려서 바뀌고, 그런다면은 일관성이 너무 결여됐기 때문에 정신분열증 환자랑 다를 바가 없죠. 당연히 어느 정도의 틀은 가지고 가면서 오류를 해소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리사 펠드만 베럿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항상 살아간다는 거, 죽을 때까지 예측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걸 조금 더 설명할 수 있고, 예, 지금까지 예. 그래서 3부까지의 이야기를 다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우리의 고차적인 의식이 물질밖에 없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살펴보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 선택을 통해서 아주 원시적인 개체들이 선택이 되고, 그러면서 발달이 되죠. 발생이 일어나게 되고, 디벨롭먼트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선택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뉴런 집단 선택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쭉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집단 선택, 뉴런 신경 그 TNGS의 기본 원리, 이게 발생 선택, 경험 선택, 재입력 지도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아까 봤었던 고차의식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고차의식 다이어그램까지 쭉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가 내부 세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 세계, 여기서 가치가 일어나게 되고 내 몸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퍼셉션, 지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재입력 지도화가 일어나게 되고, 지각의 범주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개념의 범주화, 개념이 생기게 되고, 동물들도 충분히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에서 의미론과 구문론과 음수화학, 그러니까 의미, 좀 그 언어를 통한 의미의 폭발적인 팽창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고차의식이 발생하게 됐다. 여기 이게 그냥 이 도표 하나로 아주 간략하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 발생, 그리고 뉴런 집단 선택, TNGS, 그리고 1차 의식, 고차 의식까지, 그리고 학습과 사회적 교류, 소셜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억이 만들어지고, 그를 바탕으로 지각이 형성되고, 또 그를 바탕으로 어떤 기억이 만들어지는지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만의 역사를 만들어나게 되는 거죠. 고유한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가 3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잘 아주 능숙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3부까지가 이게 다 사실 뭐 다고 전부고 본격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칠게 골자만 이야기하면 크게 어렵진 않죠. 이걸 잘 이해를 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의 이야기는 크게 어렵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단토라는 철학자의 분류를, 정의를 이 사람이, 에델만이 인용을 하는데, 주체, 표상, 그리고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계와 세계와 나와의 관계는 인과성의 관계다. 그러니까 세계는 어떤 개별적인 주체들에 대해서 인과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세계와 표상의 관계는 진리의 관계다. 세계하고, 그러니까 주체가 가지고 있는 표상하고 세계하고 잘 대응이 되는지 마는지. 그러니까 내가 사과는 빨갛다 라는 명제가 실제 세계와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관계고, 주체와 표상 간의 관계는 내가 떠올리는 명제, 내가 떠오르는 이미지, 내가 떠오르는 표상들, 그런 주체와 표상 간의 관계는 주체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죠. 왜냐면 내가 떠오르는, 내 안에서 내가 개별적인 주체들이 내 안에서 그냥 떠오르는 명제들,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저건 빨강색이, 저건 빨강색처럼 보여, 저 사람은 참 좋아 보여, 이런 식의 판단, 이런 식의 관계가 내 자신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융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인간은 그래서 표상하는 존재, 표상적 존재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철학적인 학설들을 다 정리를 하면 이래요. 뭐 경험주의, 뭐 합리주의, 뭐 많이 좀 들어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 이원론, 다원론, 뭐 실제론, 관념론, 기초주의, 뭐 토대주의, 토대론, 본질주의, 행동주의, 뭐 표상주의, 기능주의, 뭐 다 많은데, 이것들을 뭐 다 이야기를, 뭐 논리실증주의, 뭐 실용주의, 진화론, 뭐 선택론 다 있지만, 결정론, 범심론 다 있지만, 환원주의도 있네. 환원주의도 있고 있지만
다 뭐 읽기는 좀 그렇고 뭐 다 알 필요도 없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뭐 유물론도 있고 관념론도 있지만 유물론적 1원론이 환원주의가 될 수도 있겠고 2원론이 뭐 상호작용주의, 심신평행론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이게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다양한 학설들이 있지만 15장 제목이 학설들의 무덤이잖아요. 철학과 그 주장들. 여기에 수많은 학설들의 무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과학적인 이 TNGS, 특히 TNGS나 물리학적인 그런 입장을 취할 때 얼마나 많은 학설들이 탈락이 될지 살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정말 압도적으로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학설 같은 거에 연구 시간을 바칠 여력을 좀 적합한 데다 쓰자 이런 얘기죠. 아주 그냥 거칠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경험론 뭐 다양하게 있지만 합리론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이런 관념론이라거나 이원론이라거나 부대현상론 뭐 표상 뭐 본질주의 뭐 그런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237쪽에도 있는 것처럼 사유실체 뭐 영혼 같은 것도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몸과 아주 따로 분리되어 있는 영혼 같은 거 존재하지도 않고 입자들마다 의식이 있지도 않고 그런 범심론 그러니까 모든 입자들의 의식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도 않고 저자에 따르면 의식은 진화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고 세계는 그러니까 관념론에 따르면 우리가 다 세계를 만든 것이다 이인데 우리의 마음이 있기 전에도 세계는 이미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유의미하고 뇌는 컴퓨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감각 자료는 마음의 토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경험론에서 휴մ 같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주 우리의 감각 자료들이 다 합쳐지고 흩어지면서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아주 원초적인 감각 데이터들이 센스 데이터들이 합쳐지고 흩어지면서 우리의 지각이 만들어졌다는 게 아주 원시적인 경험론의 이론인데 우리 지각이 그렇지 않죠.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억이 우리 시각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착시현상 같은 그림들, 재미난 그림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구성을 해서 만들어내고 제가 그 명상센터에 있었을 때 저기 진안에 있었을 때 거기 시골이니까 밤에 별이 엄청 이뻤어요. 진짜 압도적일 정도로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별이 보였어. 압도할 정도로 별이 많이 보였는데 그 중에 별자리 같은 것들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자리를 전 잘 모르니까 별자리를 아는 사람이 그 별들을 쳐다보는 것하고 저 같은 사람이 쳐다보는 것하고 지각하는 수준이라거나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고 있느냐, 어떤 기억들과 개념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게 다른데 단순히 감각 데이터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순수하게 감각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종합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그 순수한 경험론의 입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렇고 컴퓨터도 아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고전적인 계산주의 인지과학도 틀렸다. 그래서 여기 중에 많은 것들이 제거되고 걸러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호해야 할 에델만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선호해야 할 가설들이 뭐냐 그러니까 236쪽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물리학의 가설과 진화론적 가설과 TNGS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설은
실제로 세계가 존재한다. 당연하죠. 당연하겠죠. 물론 안 받아 뭐 관념 정말 극단적인 관념론자들은 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세계가 존재한다. 여기 이 펜도 존재하고 내 몸뚱아리도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여기 저 사람도 존재하고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 선생님도 존재하고 입자들 다 존재하고 그것들이 물리학의 법칙들에 의해서 조절되고 그 법칙들이 어디에든 다 적용된다. 연력학 법칙 나한테도 적용되고 저 사람한테도 적용되고 이 펜에도 적용되고 이 방 안에도 적용되고 저 우주 어디에도 가든지 연력학 법칙이 적용이 되고 빛이 우리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법칙은 우주 어디를 가도 적용되는 거고 F나 MA 어디 가든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의 가설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만한 아주 상식적인 건전한 가설이고 그리고 진화론적 가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세계 속에 그러한 물리학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기관들은 이런 진화론적인 기초에서 발생했다라는 게 진화론적 가설이고 TNGS는 이 두 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이 마음이 자연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자연 속에 되돌려 놓는 것이 가능하다. 생물학에 기반한 마음에 대한 과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신경 다윈주의 TNGS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주요 논증이죠. TNGS 아주 중요한 이 책의 주요 논증인데 이 세 가지 가설들을 우리가 선호할 만하다라는 게 이 저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본질주의 같은 것도 아까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본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반박을 이야기하는데 다윈주의 진화론의 그 다윈주의 같은 것들도 다윈이 가한 플라톤주의라거나 본질주의라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박이 진화론을 통해서 진화생물학을 통해서 아주 잘 마지막 반격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다양성이라는 게 다양성이 표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리사 펠드만 베럿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양성이 표준이고 우리 개별성 같은 개성 같은 게 진화생물학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회계적인 본질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만들어 나가고 다양성이 만들어지고 종의 다양성, 개체들의 다양성 같은 것들이 진화생물학을 통해서 옹호되고 있다라는 게 이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가설이죠. 우리는 그래서 물리학의 가설, 진화론적 가설, TNGS를 받아들여야 된다.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TNGS 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뭐 했던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호해야 할 학설들은 한정실제론, 정교한 유물론, 선택설, 다윈주의입니다. 한정실제론은 그러니까 분명히 실제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세계가 실제를 하는데 우리가 기술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개념들이 생겨난 방식에 의해서 한정된다. 그러니까 그 개체들의 진화적 역사를 통해서 생겨난 개념들에 의해서 한정된다 라는 게 한정실제론이고 그러니까 살아온 역사가 유전자의 역사 그리고 그 개체가 태어나고 살아온 역사에 따라서 인식할 수 있는 한계는 충분히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학설이죠. 정교한 유물론은 뭐 아까 물리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것들이 다 물리적인 법칙들로 조절된다 이루어져 있다. 선택설 뭐 TNGS 같은 그런 선택들로 자연 선택이라거나 최상 선택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윈주의 선택설을 포함하는 건데 왜 이렇게 분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태계라거나 우리 개체라거나 유전자라거나 어떤 마음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다윈주의적인 다윈이즘으로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선호해야 할 학설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면 수학적인 확실성이나 1 더하기는 2라거나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라거나 호랑이는 호랑이다 같은 그런 명제들이 생물학과 무관하게 언제나 참이지 않느냐, 필연적으로 참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에델만이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런 수학적인 존재들 같은 것들도 체화된 인지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는 2라거나 여기 그대로 읽어보자. 그러나 그런 체계가 인공적인 것이며 수학적인 실제라는 게 기호라는 게 기호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적 조작을 거쳐 마음에 의해 창조된 체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이런 수학적인 연구가 별개의 플라톤적인 그런 본질적인 존재, 별개의 세계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개체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떤 외계인이 있어서 아주 그냥 외계인들 액체 괴물 액체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개별적인 개체가 없고 그냥 그 행성에서는 이거 비트겐슈타인 연구가이신 이승종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사고 실험인데 거기에서는 아날로그적인 우리처럼 디지털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아날로그적인 그냥 서로가 서로 분류되지 않는 서로라는 말도 나오기 어려울 만큼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냥 하나예요. 하나의 개체들만 살고 있고 액체 괴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1 더하기 2가 걔네들의 체계에서 걔네들의 진화적인 역사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사고 실험이라는 거죠. 거기에 수학적인 체계는 우리의 수학적인 체계라거나 우리가 수학을 하고 만들고 하는 방식과 나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고 실험인데 생각해 볼 만하죠. 나름의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의 의미 체계는 결코 감정이 배제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의미 체계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윤리학이라는 것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윤리학 도덕이라는 것도 이제는 단순히 뭐 종교에서 내려져 오는 그런 십계명 같은 거라거나 아니면 옛날에 공자님, 맹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따라야만 한다 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진화 생물학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도덕이 어떻게 발생되고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하고 그런 윤리적 가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좀 선험적인, 그러니까 본질주의적인 그런 윤리학보다 자연주의적인, 여기 그런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자연주의적인 윤리학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언제나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윤리학이라는 게 아무리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 뭔가 철저하게 이성적이라 하더라도 냉철하고 사람의 감정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군가가 잘 살고 좋은 삶으로 이끌어야 할 임무가 있는 분야와 학문이 윤리학인데, 그러니까 누구도 상처받지 않으면서 좋은, 모두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선택지다라는 것은, 좋은 가치를 가진 선택지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공감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런 생물학적인, 진화생물학적인 그리고 생태학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만 자연주의적인 윤리학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다음 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쭉 넘어가서 뭐 기억과 뭐 시간이란 무엇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시간에 대해서도 249쪽 9쪽을 보면은 수학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재미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간은 연속을 포함한다. 직관주의 수학의 주창자인 브라우어는 직관주의 수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어는 시간과 수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주장을 했다. 그가 모든 수학적 요소들이 그가 둘임이라고 부른 것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수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것들 둘임은 1차적 의식을 지닌 현재 진행 중인 의식적인 경험과 고차원적인 의식을 요구하는 과거 경험에 대한 직접적 자각 사이의 대조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 같은 거 1, 2, 3, 4, 5, 6, 7, 8, 9, 10 같은 게 수 개념 같은 게 단지 외부 세계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물들의 집합을 지각하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둘임에 대한 또는 연속성이 덧붙여진 둘임에 대한 직관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견해죠. 그러니까 계속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그리고 내부에 대한 그 직관과 계속 대조가 되면서 그 회귀가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수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나 아닌 객체를 인식할 수 있을 때 이가 생겨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굉장히 재미난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들마저도 단순히 우리의 단순히 본질주의적이라거나 그런 플라톤주의적인 그런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체화되어 있는 우리 몸에서 인지되는 그런 진화생물학적인 역사라거나 몸의 인지를 통해서 그 역사를 봐야 되는 그런 아주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발생한 체계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쭉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하죠. 252쪽에서 짧게 하는데 그게 soft determinism이라고 그러니까 온화한 결정론, 부드러운 결정론, 양립 가능한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약한 결정론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견해에서 있을 때 이런 신경다인주의 입장에서 있을 때 자유의지는 가능하다. 단지 그 자유의지에 대한 그 과한 기대를 낮추고 거품을 뺀다면 자유의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번에도 질의응답 시간, 토론 시간 때도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 결정론적이면 자유의지가 없고 비결정적이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냐. 근데 이것은 틀린 이분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완전히 틀린 잘못 만들어진 문제다. 그러니까 결정론이면 오직 결정론만 맞고 자유의지는 틀리고 자유의지가 맞으면 결정론이 틀리고 이런 문제는 first dilemma 잘못된 이분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번에 했었는데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고 어느 정도의 법칙이 있고 결정론적인 법칙이 있어야만 어떠한 특정한 법칙이 있어야만 결정론이 오히려 자유의지가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는 결정론이 있어야만 자유의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론적이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비결정적인 세계에 많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비결정적인 세계라면 나는 아무런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죠. 비결정적이다? 랜덤하다. 완전히 세계를 랜덤하게 돌아간다면
거기서 어떻게 자유의지가 결정이라는 게 determine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 내가 이거 결정하려고 했는데 결과로 뭐가 일어날지 난 전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전혀 우리가 원하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한 자유의지에 대해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비결정적인 세계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고, 저는 오히려 결정론적인 세계 속에서만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다양성,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다음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피하고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유의지라고 본다면 그것들은 물리학적으로는 어떤 법칙이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많이 예측하고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전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자유는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래서 저자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신경 254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신경생리학에서 나온 발견들을 종합한 충분히 일반적인 생각들이 제시된다면 그것들이 제2차 계몽주의를 성립케 할 수 있다고 희망해 볼 만하다. 만약 계몽주의가 또다시 생긴다면 이 계몽주의의 토대가 되는 과학은 물리학이 아니라 신경과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계몽주의 뉴턴 과학이 나왔을 때 이것만 너무 강조됐었던 거죠. 물리학의 가설들만 너무 강조됐고 진화론적 가설, TNGS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되고 다 모든 것들이 강하게 결정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기계론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리고 모든 마음은 물리학적인 개념들, 이론들로 환원할 수 있다라고 계몽주의 때 뉴턴 과학 이후로 실증주의도 일어나고 환원주의 심리학에서는 그런 것들도 발생했지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본격적으로 가설들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다시 계몽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이 아니라 신경과학, 생물학의 특질을 철저히 받아들이면서 TNGS라거나 그래서 저자가 이걸 염두한 건 아니지만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최근에 지금 다시 계몽이라는 책을 썼고 얼마 전에 이게 번역돼서 수입이 됐죠. 이게 완전히 딱 그 에델만의 생각과 다 동일하고 다 통하는 생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스티븐 핑커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핑커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철저히 진화적인 생명체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이성, 과학, 휴머니즘, 정치, 사회, 가치, 윤리학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화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알고 좀 이야기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껍죠. 이게 지금 다시 개봉이죠. 읽기엔 항상 이 사람 책은 너무 두껍고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거나 언어 본능이라거나 지금 다시 개몽이라 다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두껍죠. 언젠가 한 번은 이거 보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핑커의 책은 그래서 어리석은 환원론 제목 16장의 제목처럼 어리석은 환원론에 맞서서 환원주의는 틀렸고 요즘 그래서 현대 인지과학은 환원주의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대신에 유물론 모든 것들이 물리적인 세계관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일본 가설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물리학만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되지도 않고 환원되지도 않고, 아예 그냥 막말로 물리학 동력학으로 고전 동력학으로 경제학의 모든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건전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향성을 전제해야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지향성, 어떤 의식을 전제해야만 지향성과 지향성을 기반으로 뭐 1차 의식, 고차 의식에서 튀어나온 그런 개념들과 이론 체계들을 전제해야만 적절한 이론들이, 적절한 경제학, 적절한 사회학, 철학, 심리학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죠. 그래서 환원주의는 틀렸고, 단순히 환원하려는 그 생각들은 과학자들의, 아주 그 극단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은 틀렸고, 그래서 우리는 뇌와 우리 마음과 개념과 감정이라는 게 사회적인 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물학, 그리고 또 생물학이라는 게 물리학으로 완전히 환원되지도 않고, 각자의 과학들이 다 물론 다 서로 다 양립 가능한, 다 과학이고 검증 가능해야만 하고 다 양립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생물학이라는 게 가능한 거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게 생물학의 법칙을 떠나서 우리의 심리라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당연히 우린 그리고 단순히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라는 게 연력학 법칙을 떠나서도 존재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그건 인정하지만 물리학만으로 다 환원한다, 생물학만으로 다 환원한다는 있어서는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사회학적인, 문화 인류학적인 그런 바탕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뇌가 만들어지고, 뇌는 하나의 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2개 이상의 뇌, 3개 이상, 이 다수의 뇌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건설되고 구성되는 게 우리의 뇌, 사회적 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 하고, 그런 뇌라고 얘기를 하죠. 인류의 진화적 선택이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사회적 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 뭐가 먼저냐라고 말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개념들의 폭발적인 팽창 때문에 사회적인 공동체들이 형성됐고, 어떻게 보면 사회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더 폭발적으로 서로 엄청나게 팽창을 일으켜주게 된 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경과학의 자료만 모아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사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지향성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난 이 primary consciousness, 1차 의식이라거나 고차 의식에서 생성된 아주 고차원적인 지향성을 전제해야만 우리의 사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리고 우리의 사고와 의식을 설명하겠다는, 우리의 심리를 설명하겠다는 건 미친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지향성을 전제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적 관계, 문화적인 상호작용, 규약, 그리고 문화,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인 그런, 아무튼 그 공동체, 어떤 그 공동체만의 그런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 중 하나예요. 그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공동체의 규범, 그러니까 생태계마다, 지역마다 다른 문화 분위기, 규약, 저쪽은 아프리카는 어떻게 살고, 저 북극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알래스카 쪽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미국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떤 문화를, 한국 문화는 어떻고, 이 문화나 규약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나오고, 어떤 지향성이 나오고, 어떤 고차원적인 감정이 탄생하게 되고가
충분히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만 안다고 해서 순수하게 무슨 환원이 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고스란히 이어져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리사 페이드먼이 말하는 것처럼 본질주의적인 감정 이론은 배제되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정이 구성되는지, 문화에 따라서 구성되고 만들어지고, 이 자체가, 이 제목 자체가 그거잖아요. How emotions are made. 만들어지는가, 감정이 어떻게 물리학적인 기반만에 넘어서 문화적인 틀 속에서, 사회적인 틀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감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아니잖아요. 감정이란 What is emotion 같은 것도 아니고 How emotions are made. 그리고 재미난 건 또 emotions라는 거죠. 복수형이라는 거죠. 아마 의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How emotion is made가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 하나의 획일적인 본질주의적인 감정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모션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맞아요. 컴퓨터가 또 인터넷과 또 연결이 되면서 세계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인터넷으로 우리가 감정 교류를 하고 사고의 교류를 하는 건데, 어마어마한 교류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사회적인, 감정적인 이런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지향성에 배제하고서는,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배제하고서는 무슨 우리는 신경과학적인 언어들만을 통해서 뭐 기술해야 된다, 통속심리학은 다 버리고 믿음, 욕망, 사랑, 우정, 뭐 분노, 이런 우리가 흔히 통속적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용어들은 다 배제되어야 되고, 일상에서 말하는 그런 심리적 용어들 다 배제되어야 되고, 신경과학적인 용어들만으로 기술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헛소리라는 주장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지, 무엇이 감정이나 정서의 원인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생물학적인 바탕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262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신과학하고 자연과학 사이에 이 사람은 어느 한쪽에 극단적인 그런 걸로 가지 말고 중용을 취하자는, 아주 그냥 거칠게 얘기하죠, 중용을 취하자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건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적인 연구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해야 되고,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문화인류학 각각의 비교 문화 연구도 해야 되지만, 그런 방법론적 차이도 있지만 정신과학의 그런 독자적인 방법도 있죠. 하지만 심리학이라는 게 생물학부터 완전히 자율적이고, 우리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고, 뭐 맞죠, 맞는 얘기지만 생물하고부터 동떨어진 그런 심리학이라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뭐 환원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물학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런 독자적인 심리학도 존재할 수 없고, 중용의 길을 가자는 거죠. 어떻게 아주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다 환원될 수 없고, 모든 학문 체계가 다 환원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서로 양립 가능하기도 하면서 어떤 공통의 어떤 가정 유사성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62쪽 마지막 맨 후반 문단에, 나는 대학 편람에 왜 그렇게 많은 학과들이 있는가 궁금해하곤 했다. 왜 지식이 서로 다 그렇게 이질적인가. 여기 제시된 견해는 그에 대한 가능한 이유를 제공한다. 의식의 밑바탕이 되는 평행적이고 구성적인 뇌과정이 있다면, 또 언어의 획기적인 기호적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또 사회와 문화 속에 특수한 기호적 실현과 예술적 실현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토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언어의 특성과
사회 문화 인류학적인 그런 특성과 예술적인 특성과 그런 환원될 수 없는 역사적 토대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지식을 완전히 환원할 수 있는 기술 체계는 없다. 그러나 그러니까 환원주의는 완전히 틀렸다, 틀려먹었다, 헛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지식의 다른 영역들과 다른 문제 영역들을 서로 양립 가능하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는 영역은 아니고 물리학이 생물학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생물학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생물학 법칙에 의해서 심리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생물학적 문화적 진화에서 갖는 근거는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왜 어떤 문화를 가지게 됐는지 그 기본 토대나 근거 자체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생물학에서 그 토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자체는 물리학과 생물학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아주 그 진한 감정적 교류, 뭐 사랑, 우정, 정의, 국가, 경제학 뭐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물리학과 생물학만으로 다 예측이 되고 정리가 되고 환원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그때 건전하지 않고 미친놈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고차 의식의 산물, 사고, 판단, 정서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생물학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때 반드시 생물학적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되 생물학만으로도 물리학만으로도 환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자신만의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긴 하다. 방법론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지향성을 전제한 체계를 가지고 설명 체계가 있어야 된다. 예측과 설명 체계가 있어야만 한다. 이론 체계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게 여기까지의 이야기였고 이제 다음부터는 정신병, 신경장애, 뉴럴 디스오더에 대해서 마음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고 그리고 마음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식 있는 인공물을 구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공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0장에서 물리학과 생물학의 궁극적인 통합을 기원하면서 이 책을 마쳐요. 예, 여기까지 오늘 세미나 발제는 마치도록 하고 간략하게 토의라거나 질의응답이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